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해서는 총 4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5월 28일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했던 방문자가 5월 31일 용인시의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 확인이 되어 현재까지는 양천구 탁구장을 이용하여 감염돼서 확인되신 분이 22명이고 용인시 큰나무 교회 예배와 관련되신 분이 19명입니다. 서울 중량구 소재 원목고등학교 고3 학생이 6월 7일 날 확진되어 학생, 교직원, 가족, 지인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중1,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 학년 등교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교내를 통한 감염 전파 사례는 없지만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신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 네. 개학을 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후반부에 또 10명대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다행히 학교 안에서의 발병은 없어서 그나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들이 엄청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성과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생님들도 지치시기 때문에 이제 지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원이 돼서 선생님들이 좀 마음 놓고 수업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교육부나 이런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는 것과 네. 또 신규 확진자가 30명 선을 기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숫자만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자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가느냐 여부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환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몇 명을 감염시키는 우리 기초재생산 지수를 시간 단위로 이제 분석을 계속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하고 있고 여러 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수도권은 1을 넘은 지가 좀 꽤 됐고 1.2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뭔가 조치를 해서 그 기초 재생산 지수도 꺾어야 되고 올 환자 확진환자에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꺾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이르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딱 그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적어도 뭔가 방침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종교시설, 신천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 네. 콜센터 네. 이런 곳이 많이 나오다가 또 뷔페식당, 대형 뷔페식당. 네. 이번에는 말이죠. 또 탁구장이 나오다 보니까 야, 탁구장은 운동하는 곳인데 네. 건강하려고 간 곳에서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한 탁구장 운영을 자제해달라 또 이런 권고까지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탁구장들도 잘 되는 데는 이제 탁구장인 동호인들끼리 시합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여러 탁구장을 다니면서 대회가 열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감염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탁구장뿐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연관돼 있는 데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월에서 4월 사이, 특히 대구 경북에 환자 많을 때는 사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데서 계속 환자들이 이제 소규모, 아주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의 집단 발병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 좀 뭔가 만연해 있는 이런 패턴들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방역의 초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는 특성 때문에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위험도는 이제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뭐 절반을 훌쩍 넘어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달라질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대규모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수도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루 반나절 생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하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전문가들이 더 지금 경고를 하는 이유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 지금의 이런 불길들을 잡지 않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금방 다 다다를 수도 있는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들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인구 과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만에 하나 집단 감염이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갈 폭발성이 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태리도 이제 좀 통제 상황이 벗어나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고 뉴욕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이랑 비슷한 거의 1,000만 인구 정도 되는데 막상 이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손을 못 쓰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조금 한 단계나 두 단계 전에 먼저 막지 않으면 상당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롯데월드를 다녀온 확진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네. 마스크를 계속 주로 착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파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다행히 방역 당국이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 것 같고요. 또 학생이 또 롯데월드에도 직접 또 전화를 연락도 해주고 이런 예. 부분들을 봐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사람 많은 데는 안 갔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 전체가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모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학교와 친구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는 기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다녀온 학원 강사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러기는 합니다. 경찰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는 완치 판정 받았다고 하니까 네. 곧 불러서 조사하겠다.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그렇죠. 그런 저촉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서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재갑 교수님이 말이죠. 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데 가만히 정부가 만든 법률안의 내용을 봤더니 이게 정말 이름만 청으로 승격을 시키지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재갑 교수님 맞죠? 아, 예.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뭐가 가장 문제였다고 이재갑 교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게 되면 그만한 권한과 그만한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전체를 이제 떼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겠다. 근데 사실 뭐 가능은 한 부분인데 그런 옮길 거면 그 대안을 마련을 해주면서 옮기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국립감염병연구소조차도 또 보건복지부 가져가게 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자체 연구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연구 대체할 만한 또 질병관리본부에 꼭 필요한 연구 기능을 가진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더라면 좀 반발이 덜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감염병관리센터가 확장되는 감염병연구소까지 다 보건복지부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는 남은 거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 기능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슬림한 조직이 될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권한도 없고 그냥 보건복지부의 무슨 전달 상황 그냥 수행하는 그냥 이런 조직으로밖에 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상당히 좀 반발감을 갖게 된 거.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있을 경우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은 되지만 네. 만약에 그런 관련 연구소가 복지부에 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에 뭔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예.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사실 연구소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관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방법 하나도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연구소를 떼간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넘긴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었고, 또한 저희는 그 질병대응센터라고 권역별로 생기는 센터를 워낙에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축소돼서 일개 국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조직으로만 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방 내에서의 지자체하고의 협력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서로 급이 맞아야 예. 얘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지방 사무소밖에 안 될 것 같은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를 한 겁니다. 교수님이 혹시 직접 청원하신 겁니까? 그런 예, 제가 예. 청원 직접 올린 게 맞습니다. 얼마나 이 분노하셨으면 직접 또 청원까지 하셨을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분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5년 메르스 끝나고도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또 게다가 구조 자체도 이런 질병관리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게 되면 제가 좀 미안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어쨌든 간에 이재갑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말 때문이보다 예. 그냥 전반적인 상황들이 질병관리청을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청에 맞는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 3주년 기념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보건복지부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부가 만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률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 또 이용수 할머님과 관련해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음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수 이적 씨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우리의 달라진 일상을 노래한, 직접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정식 음원으로 만들지 않아서 음질이 좋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직접 연주하면서 부른 노래, 그 영상에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음질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에서 아역 배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특히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었던 것인지,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